안녕하세요. 썰맘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올해로 50살을 맞은 주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의 얘기는 입에 잘 올리지 않았죠.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남 얘기하면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야. 남의 얘기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말고 남의 허물이든 칭찬이든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래서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남들 얘기는 관심도 두지 않았고 입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남의 흉을 보려고 하면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곤 했죠. 그런 제가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의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시어머니 험담을 하게 됐는지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두 며느리를 자주 비교하셨습니다. 형님과 저를 말이죠. 제 앞에서만 그러시는지 아니면 지인들 앞에서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저만 보면 치과 의사인 형님과 저를 곧잘 비교하곤 하셨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돈 버는데 둘째 며느리는 놀고 먹는 대학생이야. 자식 키우며 사는 주부가 어떻게 놀고 먹는 대학생입니까? 그리고 요즘은 놀고 먹는 대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취업 준비에 용돈이며 학비 버느라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큰 며느리는 똑똑한 치과 의사인데 우리 둘째 며느리는 한심해. 우리 큰 며느리를 봐라. 매사가 아주 단정하지.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 하는 것 좀 봐. 하는 일마다 어찌 그리 칠칠 맞은지. 저에게 그런 표현을 할 때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야속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런 말들이 서운해서 눈물도 흘렸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질 않으시더군요. 저 역시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었죠. 그러다 언제부터인가는 시어머니의 레per토리가 한결같더군요.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야! 하시면서 형님에 비해 한없이 가난한 저를 만만하게 보시더군요. 그렇다고 시댁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셨고 시어머니도 간간히 일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는 하지 않을 정도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구청을 퇴직할 즈음에 전원 생활이 귀에 꽂혀 버리셨습니다. 평소에도 퇴직하면은 시골에 내려가 농사 짓고 싶다는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그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구청 퇴직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퇴직금과 저축해둔 재산의 전부를 털어서 경기도 인근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자신이 고생할 게 뻔하다 생각해서 극구 만류하셨지만 시아버지는 전원 생활이 평생의 소원이라면서 살던 도심의 아파트까지 정리하시고는 펜션을 구입해 버리신 겁니다. 살림집과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펜션을 사셨고 개복숭아 밭을 사셨습니다. 펜션은 방 3개에 화장실과 작은 주방이 딸려 있는데 멀리서 보면 버섯 모양으로 앙증맞았습니다. 그리고 크다고도 볼 수 없고 적다고도 볼 수 없는 곳이었죠. 게다가 옆으로는 텃밭이 있고 그 뒤로는 개복숭아 밭이죠. 이곳에서 개복숭아 밭과 펜션을 함께 운영하시던 분이 시아버지 아는 지인의 지인인데 연세가 있는지라 자식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급하게 내놓게 된 것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시아버지는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펜션은 지은 지 3년이 됐더군요. 그래서인지 낡은 곳이 없어서 손볼 곳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퇴직 부부가 소소하게 일하기로는 안성 맞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책상에 앉아 일하시던 분이라 그러신가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둔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는 매일 속이 터져 하셨습니다. 본인이 일 다 할 것처럼 도장 찍어 놓고서는 이게 뭐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무슨 고생이람! 하시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는지라 젊은 시절처럼 일을 하기란 참 힘이 드셨겠죠. 그리고 농사가 어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경험과 노하우도 어느 정도 쌓여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에게 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은 마치 도우미처럼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말에 세 방 모두 예약이다. 와서 좀 도와다오. 나는 네 아버지랑 개복숭아밭에 농약도 줘야 하고 김도 매야 해. 시어머니가 도와달라는 거는 손님들이 퇴실하고 나면은 방 청소와 이불 빨래 등 정리정돈을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나간 객실은 최대한 손님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화장실 청소와 방 청소, 주방 식기들은 다시 정리를 해야 하니까요. 펜션은 나름 잘 됐습니다. 주말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자의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하루면 뚝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아니 다음날 바로 객실 손님들이 오는 게 아니니 그 다음날 여유를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께서 꼭 명령하듯 저를 부르셔서는 아래 것 부리듯 막말을 하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다가도 기분이 상해서는 결국엔 짜증이 솟고 다시는 오지 말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펜션 앞마당에는 텃밭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생각에는 그곳을 아이들에게 체험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계획은 정말 잘 세우셨지만 뒷감당은 모두 시어머니와 저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린이 손님이 온단다. 어린애들 지나다니기 편하게 고랑 좀 깔끔하게 정리해라. 시아버지는 흐트러져 있는 걸 싫어하시는 성격이었습니다. 뭐든 네모 반듯하게 줄을 세우고 같은 것끼리 분리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되지 않으면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명령을 하면은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시 명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는 제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시험 기간이라서 간식도 만들어줘야 하고요. 집에 일이 많네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꼭 그러십니다. 누군 자식 안 키워봤니? 시험 기간에 부모가 집에 있으면 더 부담스러워. 간식 알아서 사 먹게 용돈이나 두둑히 쥐어주고 얼른 와.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십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시골로 건너갈 수밖에요. 이렇게 6개월 정도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진심과 예의를 갖추어서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처지가 그렇잖아요. 아이가 3명이에요. 걔들 뒤치다거리가 제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아이들 자라고 나면은 제가 나서서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건 어떠세요? 그렇잖아도 일할 사람 알아보고 있다. 걱정 마라.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 말에 힘이 나더군요. 사실 며느리로서 도와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희 집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 운전으로 1시간이나 걸리고 저도 제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니 시간에도 쫓기고 체력에도 한계가 오고 그러더군요. 사람을 구하는 중이라니
다행이다 싶어서 이젠 더 이상 시어머니가 나를 부르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시어머니의 핑계는 가지가지였습니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얘. 오기로 했던 사람이 안 온대. 돈이 작다나 어쨌다나.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 오기로 한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댄다. 결국엔 못 오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셔놓고는 시어머니는 사람 구하는데 여유를 부리셨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근 1년을 시어머니의 펜션에 불려다니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고비 한 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전화를 하셔서는 넌 정말 사람이 왜 그러니? 이왕 도와주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면 안 되니? 왜 청소를 하다 말고 가? 방 안에 먼지가 수북해서 내가 다시 걸레질했다. 이럴 거면 오지 마라. 등등 시작해서 늙은 시애미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자진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참 이기적이다. 그럴 때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을 꺼놓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저를 바꾸라고 하셔서 온갖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푸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는 제가 만만하세요? 왜 그렇게 저한테 함부로 하시는데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러면 또 저에게 온갖 아양을 부리면서 내가 또 언제 그랬냐? 네가 편해서 그렇지. 그러십니다. 어머니는 제가 바보로 보이세요? 편해서 대하는 것과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구별 못하는 바보로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든다면서 억울하다며 눈물바람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형님은 강원도에서 치과를 운영하시죠. 아주버님도 함께 치과 의사로 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의 펜션 사업을 도와주기는커녕 얼굴 한번 보이기가 힘든 형편이죠. 게다가 토요일 오전까지도 진료를 보기 때문에 항상 바쁘셨습니다. 대신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히 주시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는 최고의 자식이자 며느리인 셈이죠. 시어머니는 늘 그러셨습니다. 암만 용돈 주는 자식이 최고다. 이 말을 어찌나 말버릇처럼 달고 다니시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습니다. 펜션을 인수받으실 때도 아주버님과 형님이 부족한 돈을 주셨기 때문에 더더욱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에게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죠. 만만한 게 돈 없고 직장 없고 가까이 사는 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펜션 사업을 너무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작 전에는 전적으로 도맡아 하실 것처럼 큰소리 뻥뻥 치시던 시아버지는 어느새 동네 사람들과 친해져서는 낚시가 취미가 돼버렸습니다. 새벽이면 낚싯대를 메고 저수지로 나가서 밤이 돼서야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때문에 화가 나고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고 이 상황이 1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일찍 시어머니 집에 가서 생신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쯤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이 터져 문드러지는 듯했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고사하고 월세 충당하기도 바빴습니다. 남편에게 생활비 받아본 지도 오래이고 아이들은 학원까지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서 써야 할 형편인지라 저는 시어머니께 생신 선물로 돈 10만 원도 드릴 여유가 없더군요. 그래서 몸으로 때우려고
일찌감치 시어머니 집에 가서 청소를 하고 생신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신 밥상이 다 차려지자 형님 내외가 도착했더군요. 형님은 과일이며 고기를 잔뜩 사온 것도 부족해서 돈 봉투를 내밀더군요. 시어머니의 입이 찢어지시더군요.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지! 하면서 또 레퍼토리를 읊어대셨습니다. 마치 저 들으라는 얘기 같았습니다. 밥상 위 형님 밥그릇에는 고기며 전이며 이것저것 올려주시면서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한 저에게는 밥 먹으라는 소리 한 번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것도 모자라서는 형님이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제가 만든 음식들을 모두 싸서 형님 차에 실어주시더군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댁에 몸쓰는 일은 죽어라 제가 다 하고 좋은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요. 더 기분이 나빴던 건 시어머니는 늘 가족들 모두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저에게는 뒷정리를 하라고 주방에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심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뭐라고 쏘근쏘근 하시더군요.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들으면 안 될 것처럼 제 눈치를 보고 또 쉬쉬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눈 대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자려고 눕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가게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가자. 뭐라고? 시골?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시골 들어와 살래. 그럼 펜션이랑 개복숭아 밭이랑 전부 우리 몫으로 준대. 우리 가족 시골 들어가서 평생 살자, 응? 그날 밤 저희 부부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가게는 어떻게 할 건데? 일 안 할 거야? 남편은 우리 가족이 시골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것처럼 말하더군요. 앞뒤 생각도 없고 앞뒤 계산도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 주먹 구구식으로라도 계산이라는 걸 해봤어? 펜션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 주말 장사야. 게다가 우리 5식구에 시부모님까지 그 펜션으로 7식구가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개복숭아밭? 개복숭아로 수입 내긴 힘들어. 인제 시작 단계라고. 아버님은 말로만 농사꾼이시지 일도 하지 않으시고 농사 경험도 전혀 없으시다고. 엄마가 생활비 걱정은 말라던데. 남편의 말에 한숨만 나오더군요. 또 엄마, 또 엄마. 당신은 엄마 말이 진리야?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시어머니로 봐서는 막상 저희가 들어가 살면서 생활비를 요구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하면서 꽁무니를 뺄 게 뻔합니다. 그럼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가게는 어쩔 건데? 출퇴근해야지 뭐.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을? 남편은 매일 왕복 2시간의 거리를 출퇴근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자동차 기름은 어쩔 건데? 돈이 어디서 나냐고! 하면서 저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피곤하면 난 가게에서 자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애들 핑계 그만 대고 너도 좀 벌어. 엄마가 너 노는 걸 보기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 네가 형수님처럼 번듯한 직장만 있었어 봐. 엄마가 우리 집 걱정하겠냐고. 펜션에 불러들여 일 시키겠냐고. 정말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그 소리야? 용돈 주는 형님은 최고고 돈 한 푼 못 버는 며느리는 만만하고 어머님이 펜션 준다니까 당신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지? 그 뒤는 하나도 계산을 안 해봤지. 당신은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우리 큰애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야. 집 근처 고등학교 다닌다는데 굳이 옮길 필요 없잖아. 당신 너무 이기적이다. 저는 죽어도 시골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문제지만 시어머니와 매일 부딪혀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작은 애가 무슨 말 안 하던? 생크림보다도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로 저에게 할 말은 뻔하다는 생각이 드니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시골로 안 들어가요. 애들 학교가 여긴데 어떻게 옮겨요? 그럴 생각 초도 없으니까요. 애들 아빠 꼬드겨서 그런 얘기 좀 말아주세요. 그런데 몇 달 후 남편의 가게는 월세 체납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견했는지도 모르지만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빵사입니다. 동네에서 개인 이름을 단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인근에 학원들이 많아서 장사가 제법 잘 됐는데 학원들이 하나둘 옮겨가면서 덩달아 남편의 빵집 매출도 점점 줄면서 급기야 월세가 밀리고 버티고 버티다가 문을 닫게 된 거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집안에 들어앉은 남편은 아이가 셋이나 되면서 일할 생각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놀고 먹는 백수가 돼서는 삶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새끼 밥상을 차려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를 내야겠기에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동네 식당에 직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해도 차라리 마음이 편하더군요. 집에서 빈둥거리는 남편 꼴 안 봐도 되고 시어머니가 펜션 일 도와달라고 불러도 가지 않아도 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아이들의 점심과 저녁밥이 걱정이 됐지만 집에 어쨌든 남편이 있으니 애들이 배고파 하면은 라면이라도 끓여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반찬과 간식거리들을 충분히 준비해두고 남편에게는 아이들 배 골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식당에 일을 다녔습니다. 하루 12시간 중노동을 했지만 보수가 괜찮아서 신이 나더군요. 시어머니 전화를 안 받아도 되니 스트레스가 없더군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식당에 쫓아오셨더군요. 펜션이랑 개복숭아밭은 어떡하고 여기서 일을 해? 늙은 시애미 혼자 일하는 거 딱하지도 않아? 거리가 멀면 얼마나 멀길래, 일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독한 것, 모진 것. 너처럼 독한 며느리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식당에 손님들이 가득한데 마치 미친 여자처럼 큰 소리를 내며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쏟아내시는 겁니다. 식사를 하다 말고 나가는 손님도 있었고 식사를 하러 들어왔다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나가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말리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엔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더군요. 아줌마, 일 그만하시고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식당 오늘 점심 장사 망쳤어. 오늘 매상 꽝이겠다고. 내일도 이러면 어쩔 거야? 내일도 손님들 없으면 나 아줌마 월급 못 줘? 결혼해서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이날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군요. 식당 일자리가 제가 원할 때마다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 일하는 곳은 집에서 가깝고 돈가스와 가락국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이라서 요리도 어렵지 않고 설거지도 많지 않아서 좋았는데 그 좋은 자리를 시어머니 때문에 잃게 되었으니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지금 제가 어머니 도와드리기 싫어서 식당 일 다니는 줄 아세요? 저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은 당장 우리 식구들 굶어 죽어요. 이 자리는 우리 집 밥줄이라고요. 그걸 끊어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삼시세끼 밥 줄게. 펜션이랑 개복숭아밭 읽어서 우리 돈 벌자. 애들 학원비는요? 학원비 주실 거예요? 학원비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께서 쉽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더군요. 그때 마침 시어머니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투와 아주 다르더군요. 큰애냐? 별일 없지? 우리도 모두 잘 있다. 걱정 말고 네 일 잘 봐라. 순간 저는 형님에게 하소연을 해야지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형님, 저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큰애 내년에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시골로 들어와 살라니요. 애들 아빠 가게 문 닫아서 저도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일자리마저 끊기면은 정말 우리 가족 굶어 죽어요. 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알았어, 동서. 흥분 가라앉히고 애들 아빠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볼게.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뒤 저는 식당 사장님에게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하루 일당을 월급에서 제할 테니까 일은 계속하라고 하시더군요. 며칠 뒤에 형님과 아주버님이 시골로 내려오셨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성 이주 노동자 한 명을 상주로 들여준다는 거였습니다. 노동자의 월급은 형님이 감당하기로 하고요. 시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더군요. 정말 큰 며느리밖에 없다. 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돈 되는 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데 역시 큰 며느리는 다르구나.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하면서 또 그 레퍼토리를 읊으시는데 그러던가 말든가 제 코가 석자였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금 사는 집에서 제 자식들 먹여 살리기 바빴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가 펜션 일로 저에게 전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큰애는 고3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열심히 식당을 다니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이 벌기 시작하니 조금이나마 통장에 돈도 모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쯤 시어머니께서 엄청난 소식을 안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 일 도와주는 사람이 베트남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당장 다음 달에 말이다. 시어머니는 펜션과 개복숭아밭 걱정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백방으로 일할 사람을 수소문했지만 마땅히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더군요. 곧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시작되면 펜션에 드나드는 휴가객들도 늘어날 테고 개복숭아 밭도 농약에 관리까지 한참 필요한 때라서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가 고3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시골로 들어가 부모님 모시고 살자고요. 택배일 너무 힘들다. 특히 더 여름엔 못해 먹겠어. 우리 그냥 시골로 들어가서 펜션 사업하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펜션이랑 개복숭아밭 잘 가꾸면은 유산으로 나 준대잖아. 그 부분은 형도 동의를 했고. 또 그 소리야? 당신은 우리 큰애가 고3이라는 거 알아? 내일 모레 수능 보는데 지금 전학을 시키자는 거야? 당신은 왜 그리도 현실 감각이 없는데? 속이 터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과외, 국영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데
우리는 형편상 과외는커녕 학원도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남편은 저런 철없는 소리만 해대니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에 들어가 사는 게 죽어도 싫다고 했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 당신 혼자서 펜션 들어가서 일도 하고 부모님도 모시라고. 정말로 남편은 잘 다니던 택배일을 그만두고 혼자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고 저의 큰 아이는 수능 시험을 무사히 마치고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없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빈집이더군요. 가구가 하나도 없고 가전제품도 하나도 없더군요. 이사를 간 흔적만 남아있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마치 큰아이의 수능시험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남편은 끝내 일을 쳤더군요. 그날은 그의 겨울 가운데에서도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인간이 저만 빼놓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로 이사를 간 거였습니다. 남편에게 굳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뻔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큰애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 언제 와? 우리 다들 엄마 기다리고 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남편이 큰애의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하는 말이 버스 끊기기 전에 얼른 움직여. 더 늦으면 어떻게 오려고 그래? 빈집에서 잘 생각은 말아라. 난방 다 끊겨서 얼어 죽어.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가타 부타 말 한마디 없이 버스 끊기기 전에 시골로 넘어오라니요. 화가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마지막 버스를 집어타고 시골로 쫓아갔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 아이들이 왔다고 마당에서 불을 피워 삼겹살이라도 구웠을 텐데 말이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시아버지와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있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글쎄 아파서 들어 누워 계시더군요. 시어머니 얼굴색으로 보아 몸이 많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도 말이 아니라서 좋은 투로 말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자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오시던 시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엄마 나 때문에 아프다. 나이 들어 일하다가 골병 들었나 봐. 개복숭아 밭에서 일하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걷지를 못해. 무릎이 나가버려서 수술하고 어제 퇴원했어. 의사 말이 네 엄마 나이가 있어서 회복하려면 한참 걸린다더라. 남편이 시아버지 말을 이어 말하더군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애들 데리고 이사한 거야. 엄마 옆에 있어드려야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여기가 시골이긴 하지만 교육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 큰애는 대학교 기숙사 들어갈 테고 둘째 셋째는 전학하기로 했어. 당신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내 말을 무시하는데?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 허락을 안 하니까 내가 이 방법을 쓴 거잖아. 여기서 살자 좀.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거야. 남편이 큰 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물론 시어머니가 앞에 있으니 든든한 배짱이 생긴 거겠죠. 옆에서 저희 부부의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군요. 순간 시어머니의 미소가 징그럽더군요. 그 웃음 속에 또 무슨 꿍꿍이를 숨겨놨나 겁부터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인자한 어르신 같은 따뜻한 눈빛으로 코스프레를 하시고서는 저에게 한다는 말씀이 내가 그러라고 했다. 내가 시켰어. 너하고 상의하지 말고 이사부터 하라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네가 여기 와 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정말로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무시하시는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제 가슴을 손으로 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화장대 안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시부모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다. 여기서 우리 부부랑 너희들 가족이랑 같이 살자. 나한테는 네가 최고의 며느리다. 내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야. 하면서 제 손에 펜션 문서를 쥐어주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제는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라더니 아픈 자신을 돌보라는 이유로 병간호하는 며느리가 최고라니요. 정말 시어머니의 궤변은 끝도 없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준 펜션 문서와 개복숭아 반문서를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속보이시네요. 언제는 돈 주는 큰며느리가 최고라면서 이제는 병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더러 최고라고요? 어머니한테 최고라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요. 펜션이며 개복숭아 밭도 필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도 이제 끝이야. 여기서 애들 키우고 잘 살아. 저는 펜션과 개복숭아 반문서를 다시 주워들고는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말리고 거실에 있던 큰아이가 들어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모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시댁을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리고 그 깊은 밤에 시댁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월세로 보금자리를 구했고 동네 식당에서는 아직도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저에게 와 있습니다. 큰며느리가 두둑하게 용돈을 주면 용돈 주는 며느리가 최고라며 큰며느리에게 찰싹같이 달라붙고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전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떤 폭력보다도 심한 폭력은 언어 폭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말은 언어 폭력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일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끝내는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전 시어머니의 험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네요. 앞으로는 절대 전 시어머니의 일을 입에 올리지 않을 겁니다. 아예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가정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이쁠 수밖에 없겠지만 자랑 좀 하자면 저희 딸은 동네에서도 유명할 정도로 예쁘장했죠. 꼬마 시절부터 인사성은 또 어찌나 밝은지 딸만 데리고 나가면 동네 한 바퀴를 하는데도 반나절이 걸릴 만큼 주변의 예쁨을 참 많이 받았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다 딸이 5살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주변에서 오디션 한번 보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게 되었어요. 당시에 아동복 모델을 구인한다는 소식이 동네에 싹 돌고 있을 무렵이었거든요.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에이, 제 눈에나 공주고 동네에서나 이쁨 받을 정도죠, 뭐. 하고 넘겨듣고 말았지만 자꾸 듣다 보니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좋다며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싱긋싱긋 웃으며 귀여운 포즈를 지어대는데 끼가 정말 상당하다는 걸 엄마인 저조차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은 어릴 적부터 여러 아동복 잡지 모델, 지역 광고, 아역 등 남다른 유년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언제든지 본인이 하기 버거워하는 눈치면 그만두려고 했는데 딸은 좀처럼 지겨워하는 기색조차 보이질 않더군요. 주변에서도 그런 저희 모녀를 보며 아니, 엄마는 저래 슴슴하니 조용한데 딸내미는 어찌 저리 끼가 펄펄 넘칠꼬? 성격은 남편 닮았는감? 하고 묻곤 했네요. 틀린 말도 아닌 게 남편이 저에 비해 훨씬 밝고 재밌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딸은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촬영장에 있는 시간이 맞먹을 정도로 바빠졌어요. 그런 딸이 걱정될 때도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딸은 더 다양한 활동을 원하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이쪽 분야에 끼가 있었던 거죠. 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는 연기에 욕심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학원도 보내주고 여러 드라마 오디션에도 지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후 노래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길래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줬지만 결과는 비슷했고요. 혹시나 더 좋은 곳, 더 비싼 곳에서 배우지 못하게 해서 그런가 싶어 괜히 제 마음이 더 속상했네요. 하지만 딸이 저보고 이러더군요. 엄마, 설마 나한테 미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지?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건데 엄마 탓하고 그러면 안 돼? 넌 엄마 마음 몰라. 원래 아무리 줘도 더 못 줘서 미안한 게 부모 마음이거든. 엄마, 내 친구들이 학교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나. 다른 집 부모님들은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하고 싶은 거 싹 다 배울 수 있게 해주잖아, 엄마가. 에이, 뭘. 그렇게 생각해주면 엄마가 더 고맙지. 엄마 덕분에 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됐어. 그니까 앞으로 나한테 더 비싼 거 못 해줘서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어릴 적부터 사회생활을 해서인지 사춘기 한창 심할 중학생 나이에도 이처럼 엄마 마음부터 어루만져주는 아이였네요. 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미스 코리아에 대한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성실하던 아이가 명확한 꿈까지 생기고 나니 더욱 달라지더군요. 아무렴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좋을 나이인데도 학교 마치면 발레도 가고 요가도 배우고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상대적으로 학업에는 많은 시간을 쏟기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공부를 소홀히 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모로 잔소리할 게 하나도 없는 아이였죠. 그럴수록 저 역시 딸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왕복 2시간 거리를 매일 픽업했고 영양 골고루 들어간 식단도 매일매일 책임졌어요. 한마디로 매니저 역할을 자처한 거죠. 이런 생활에는 당연히 남편의 배려도 필요했네요. 딸이 20살이 되고부터는 더 제대로 바빠졌던 것 같아요. 국내 곳곳에서 열리는 여러 미인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딸이 본격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아카데미 합숙부터 스피치 연습까지
대회 하나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대회 하나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잠이 모자랄 지경인데 도대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은 잠을 자기는 자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했네요.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어갔어요. 처음엔 참가에만 의의를 두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크고 작은 대회에서 아이의 수상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미디어의 이목도 조금씩 몰려들었고요. 그 기세에 더불어 딸은 미스 코리아를 넘어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스 어스를 인생 최종 목표로 두겠다며 남편과 제 앞에서 선언하더군요. 한 계단 한 계단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잔뜩 신난 얼굴로 방에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남편은 저에게 우리 딸 완전 야심가야 야심가. 그치 여보? 그니까 당신도 체력 잘 챙겨. 딸만 챙기지 말고. 이제 고작 지역대회 몇 개에서 우승했을 뿐인데도 이렇게나 바쁜데 갈수록 더 바빠질 거 아니야. 라며 걱정을 해두더라고요. 제 나이도 나이다 보니 이젠 딸 운동하고 식단하는 것만 옆에서 관리해 줄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관리를 해야 체력이 유지되겠다 싶었어요. 앞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갈수록 저는 바빠지기는커녕 조금씩 여유로워져 갔어요. 분명 더 바빠야 할 스케줄인데도 불구하고 딸이 갑자기 저에게 웬만한 일정은 혼자 소화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피곤해질 텐데 혼자 다니기 힘들지 않겠냐고 물으니 무조건 괜찮답니다. 그저 아침에 먹을 샐러드만 싸주면 된대요. 저로서는 그냥 알았다고 밖엔 할 말이 없었죠. 혹시 그동안 내가 부담을 줬나 싶기도 해서 걱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대신 혼자 다니기 피곤하면 언제든지 다시 엄마를 찾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그 후로도 쭉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턴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10년이 훨씬 넘도록 딸 옆을 지켜주다가 한순간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깜빡하고 샐러드 도시락을 놔두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얼른 따라 나섰는데 버스 정류장의 반대 방향으로 딸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왜 저기로 가나 싶어 멀찍이 딸의 이름을 부르려는데 그 골목 끝에 의문의 차량 한 대가 있었고 딸이 그 차에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걸 봤습니다. 차 문이 열고 닫히면서 운전석에 있던 웬 남자의 얼굴도 얼핏 보였고요. 아직 20대 초반인 우리 딸이 만나기에는 분명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도저히 못 본 척을 할 수가 없었고 그날 밤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시락 때문에 나갔다가 우연히 봤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 그랬구나. 아휴, 차라리 잘 됐어. 안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곧 소개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어느 정도 눈치챘겠지만 나 이 사람 만난 지 몇 달 안 됐어. 서로 많이 좋아하고 있어. 내 스케줄에 도움도 많이 주고 있고. 알고 보니 딸이 만나고 있던 남자는 바로 가장 직전에 딸이 출전했던 미인대회 주관 기업의 대표 아들이었어요. 그 대회가 딸이 나갔던 대회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편이었고요. 시상 후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나이를 들어보니 딸보다 8살 많더군요. 상황이야 어쨌든 나이가 어쨌든 성인 남녀가 서로 좋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걱정되었던 건 이후 딸의 행보였어요.
당시 딸에게는 정말 많은 기회와 제한이 주어지고 있었어요. 스포츠 채널 패널 자리부터 지상파 프로그램의 리포터 제안도 들어왔었죠. 평소 딸이 방송 쪽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을 제안이었는데요. 이런 귀한 기회가 쏟아지는 판국에 딸이 연애에만 푹 빠져서 모든 걸 고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연애는 연애고 일은 일이잖아. 너가 평생 바라왔던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왜 자꾸 고사하는 거야? 그런 기회가 앞으로 계속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나 이번 달에 오빠랑 장기 여행 다녀온다고 엄마한테 미리 말했었잖아. 그것도 그렇고 그 프로그램 분위기 자체가 내 취향도 아니었고. 고작 여행 때문에? 혹시 너 꿈이 바뀐 거야? 그런 거라면 엄마가 더 이상 묻지 않을게. 근데 만약 꿈은 그대로인데 연애 때문에 그저 뒷일로 미루고 있는 거라면 그건 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알았지? 평소와 다른 분위기의 대화에 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 반응만 보아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꿈은 변치 않았는데 지금의 연애가 너무 좋아서 다 묻어두고 지내고 있다는 걸요. 그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했어요. 제 딸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던 아이잖아요. 그저 친구들과 놀고 남자친구만 사귀고 했던 시절이 없었다 보니 지금 저 상황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기도 해서 더 뭐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쨌거나 다 큰 성인이니까요. 그랬던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2년 차가 되던 쯤 아이를 갖게 됐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때 딸 나이가 고작 24이었어요. 암만 성인이라지만 애가 애를 가진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10주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반대도 찬성도 하지 못한 채 몇 날 며칠을 누워서 끙끙대기만 했어요. 당시 제 남편은 20년간 끊었던 담배에 다시 손까지 대더군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요? 어쩌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저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눈치라도 챘던 거겠죠.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는 딸의 선택을 응원하기로 마음먹게 되었고 딸은 그런 저희를 보며 엄마, 아빠, 나 믿어줘서 고마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할지, 얼마나 걱정될지 잘 알아. 그만큼 더 잘 살게, 응? 더 예쁘게, 더 보란듯이 잘 살게. 재벌집 며느리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나니까 된 거야. 좀 웃어봐, 엄마, 아빠, 응? 저희의 표정을 풀어주려고 이래저래 농담도 던지고 애교도 부려가며 노력하는 딸의 모습이 전 왜 더 슬프게 느껴졌을까요? 자기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회들을 뒤로한 채 누군가의 아내와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딸의 모습이 꼭 저의 예전 모습 같기도 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미술학도였어요. 제가 딱 딸 나이쯤 되던 시절 교수님의 추천으로 외국 유학 기회가 주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이를 갖게 되었고 모든 기회를 가슴에 묻은 채 남편과 결혼했거든요. 물론 지금의 남편도 딸도 제 목숨보다 소중한 선물이 되었지만 그 당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걸어온 길이기에 저희 딸이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며 예비사위의 인사를 받고 예비사돈들의 얼굴도 보고 나니 조금씩 안심이 되긴 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다들 인상도 좋았고 인품도 좋아 보였고 무엇보다도 제 딸을 예뻐라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안심되었어요. 아무리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하루가 뭐다 하고 딸에게 명품 선물을 보내주고 심지어 저희 집까지 여러 선물을 보내주시는데 솔직히 부담스럽다 못해 죄송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없는 집안 자식도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비 사돈에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돈 댁에서는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아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혼집도 선물해 주시더군요. 저희 집 사정상 집까지는 못 해줘도 혼수만큼은 최고 중에 최고로 해주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가전을 보러 갈 때 안사돈과 제가 아이들과 함께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합과에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당분간 며느리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미 애들과는 이야기를 나눈 상태랍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에도 꽤나 긴 시간이 걸릴 테고 아무래도 며느리 몸조리 하기에도 저희 집이 편할 거예요.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서 새아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이들과도 이미 이야기하신 부분이라니 전 당연히 찬성이죠. 머지않아 결혼식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시댁에서의 합가도 시작되었어요. 며느리의 몸조리를 마치 친딸처럼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재벌집에 비해 가까운 친지들만 모아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른 점도 뭔가 소탈하게 느껴져서 더 좋았습니다. 모든 게 다 제 걱정에 비해 무난하고 순탄하게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일은 꼭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나더군요. 우선 제일 걱정이 되었던 점은 딸과의 연락이 부쩍 줄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는 항상 먼저 전화 오고 문자 오던 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번 받아도 어딘가 축 처진 목소리로 엄마, 나 뭐 똑같지. 잘 있어. 근데 나 곧 들어가 봐야겠다. 어머니가 부르시네. 하고 몇 마디 말도 못 나눈 채 끊어버려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시집살이라도 겪는 건가 싶어 넌지시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언제나 자신을 공주처럼 예뻐하신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도 목소리는 늘 어딘가 기운이 없어 보였고요. 아무래도 새 집에 적응하느라 면역이라도 뚝 떨어졌나 싶어 임산부에게 좋다는 것 좀 해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딸에게 먼저 전화가 오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받았더니 하는 말이 엄마, 아, 사실 내가 이런 말 하면 곧 엄마도 될 처지에 너무 애 같은 소리라나 싶어서 참았었는데 왜? 아휴, 어쩐지. 무슨 일 있는 거지? 응? 아니, 무슨 일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데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말이야. 응? 집에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가사 도우미 분들. 그 사람 중에 이상하리만치 나랑 트러블이 자주 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처음엔 내가 예민한 건가 싶어서 갸우뚱했었거든. 근데 벌써 몇 달째야 지금이. 이젠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가사 도우미에겐 그 집이 근무지나 다름없는데 근무지에 있는 사람과 도우미가 트러블 날 일이 대체 뭐가 있나 싶어서요. 상황 자체가 좀 희한해서 저도 처음엔 딸이 임신한 몸이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일화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꼭 다른 가족들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둘만 남겨져 있거나 사소한 집안일에서 교묘하게 티를 낸대요. 한 번은 어머니의 부탁으로 그 도우미가 제 딸에게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을 내어간 적이 있었답니다. 딸이 그 커피잔을 받다가 실수로 바닥에 조금 흘려버렸는데 그 도우미가 딸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임신해서 손도 퉁퉁 불었다 이거야? 아주 컵 하나 제대로 못 들 정도로 유세란 유세는 다 부리는구나. 아유, 내 신세야. 라고 얘기하며 나를 슬쩍 째려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끝에는 들릴 듯 말 듯 욕설까지 섞어서요. 그전까지는 뭔가 애매하고 교묘해서 몰랐다가 이후로 딸도 완전히 눈치를 챈 거죠. 저 사람이 뭔 해코지라도 할 것 같단 불안감에 겁도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가족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 제 딸에게 마음고생을 시킬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사돈에게 괜한 갑질을 종용하는 상황이라도 될까봐 저도 쉽게 대답이 나오진 않았어요. 최대한 그 사람과는 접점을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하는 상황이 또 생긴다면 그땐 시부모님에게 바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죠. 딸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연락을 받은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딸이 엉엉 울며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엄마, 억울해 죽겠어 진짜. 내가 말했던 그 도움이 있잖아. 나랑 그냥 트러블만 있는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 완전 영악해. 그 팽팽 돌아가는 잔머리를 왜 하필 나를 미워하는 데 쓰는 건지 이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라고 말하며 엉엉 울대요. 들어보니 또 비슷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시모가 상황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뜸 도우미 편부터 들더랍니다. 아가, 네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분 스타일을 몰라서 그래. 그 도우미가 네 또래처럼 보이긴 해도 여기서 10년도 넘게 일한 사람이거든. 원래 성격이 괄괄하고 깔끔하다 보니 처음 볼 땐 서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거야. 착한 네가 이해해 주렴. 일 하나는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야. 당황한 딸이 구체적인 상황을 더 이야기해 보려 해도 시모는 그저 모든 것이 오해일 뿐일 거라며 자신을 다독이기만 했대요. 그러니 위로는커녕 억울한 마음에 저에게 엉엉 울며 전화를 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시댁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유치하게 딸을 대신해 한바탕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나름대로 영리하게 해결을 해보려고 했죠. 저는 길을 나서며 사돈 어른들을 위한 선물과 가정부들을 위한 선물을 양손에 가득 챙겨갔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아직은 철부지인 저희 딸 대신 제가 마음을 표현해보면 뭐라도 좀 달라지려나 싶어서요. 행여나 미리 연락하면 딸이 오지 말라고 할까봐 집 앞까지 간 다음에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왜 말도 안 하고 왔어, 엄마. 나 지금 병원이란 말이야. 게다가 오늘은 집에 도우미들도 없는 날이라 문 열어줄 사람도 없는데. 잠시만 엄마. 그럼 내가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직접 입력해서 들어가 있어. 나도 금방 갈게.
집에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는 거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우미들이 출근하지 않은 날이라는 것 때문에 당황했어요. 그래도 뭐 선물이라도 놔두고 가면 나중에 보겠지 싶어 들어갔네요. 아무도 없던 덕분에 300평이 넘어가는 대저택을 아주 관광하듯 제대로 구경해 볼 수도 있었는데요. 말로만 들었지 이런 집을 눈앞에서 보니 정말 으리으리하더라고요. 마당을 질러 걸어가는 것만 5분은 좋게 걸렸던 것 같아요. 딸은 짧으면 30분 내로 온다고 했고 저는 천천히 집안 내부도 구경했어요. 그래도 엄연히 사돈 집인데 곳곳을 들여다보는 건 결례이고 그저 딸이 있으라던 거실에서 인테리어만 구경하고 말았죠. 그런데 거실로 가는 길부터 휘황찬란하더라고요. 부엌 공간이 저희 집만 했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분명 딸이 집엔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 흑흑거리는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는 거예요. 방향은 복도 끝에 있던 방 쪽이었어요. 소리가 점점 선명해지길래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네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하나 더 들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바로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 정말 미안. 많이 속상했지. 조금만 기다려줘. 이제 다 왔잖아. 방문은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사위 목소리에 아찔해진 저는 숨도 틀어막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 뜨고 보는데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왜냐면 방 안 침대맡에 사위가 걸터 앉아 있었고 그런 사위의 품에 웬 여자가 안겨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사위가 왜 집에 있는지 그리고 대체 저 여자는 또 누군지 싶어 황당했죠. 친척일 수도 있으니 섣불리 화를 내기도 애매했고요. 그런데 그 여자의 다음 말로 인해 점차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더군요. 다 오긴 뭐가 다 와. 차라리 날 신우라고 해주던가. 생전 집안일 한번 안 해본 나를 왜 가정부라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모멸감을 느껴야 하냐고. 어떻게 신우라고 그러냐. 등본만 떼도 다 나올 텐데. 그리고 처갓집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싫다고 했던 건 당신이잖아. 애초에 이혼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던 것도 당신이었고. 그래서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거야? 어? 우리 사이에 애 안 생긴 게 다 내 탓이야. 그리고 난임모 보면 그렇게 대놓고 바람피는 게 정당화돼? 애초에 바람핀 당신 때문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잖아. 그래. 잘못했어. 바람핀 건 내가 100번 잘못했어. 근데 그냥 이혼 말고 위장이혼 택한 건 당신이야. 당신도 아들 태어나길 목 빼놓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집안에서 이런 위험한 행동 하지 마. 좀 있으면 걔 올 거야. 그러니까 얼른 나가야 된다고 우리. 도저히 믿기 힘든 진실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이 쳐지더군요. 그럼 지금까지 내 딸을 속썩였던 도우미가 다름 아닌 사위의 본처였단 소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 제 뺨까지 꼬집어 봤네요. 이혼남인 줄도 몰랐는데 심지어 위장이혼이라뇨. 집안에 버젓이 숨겨놓은 본처에 불임의 위장이혼까지 도저히 한 번에 감당이 안 되더군요. 그때 현관문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얼른 발 뒤꿈치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동시에 사위가 있었던 침실에서도 밖으로 나오려는 듯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때가 제일 미칠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제 딸이 서 있었어요. 저는 뭐라 설명할 겨를도 없이
한 손으로 딸을 품에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도망쳐 나왔죠. 딸은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제 지시를 따라 밖으로 나왔고요. 다행히 그 누구에게도 저희의 동선을 들키지 않은 듯 했어요. 하필 차는 왜 그리도 멀리 세워뒀는지 한참을 달려 차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몰아쉬었죠. 그제서야 딸이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던 거야? 차라리 도둑이었다면 좋았겠다 싶네. 너 지금부터 마음 준비하고 엄마 말 들어. 중간에 못 듣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무래도 임신한 상태의 딸이라 제가 알아온 진실을 바로 쏟아버리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힘들다기보단 겁이 났죠. 너무 큰 충격이라도 받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다행히 딸은 제 말을 크게 동요하지 않으며 듣더군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걸 보니 충격보다는 큰 상처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런 딸의 얼굴을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은 제가 어쩌다 중간에 말이라도 멈추면 아니야 엄마, 계속해 계속. 아무것도 모르며 바보처럼 사느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도 다 알고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계속해, 제발. 이라 말하며 눈물로 저를 부추겼어요. 결국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땐 딸도 저도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요. 한참을 울던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날 그리 예뻐하는지 나조차도 궁금할 때가 있었어. 집안도 학벌도 자기들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데 어떻게 이런 시부모를 만날 수 있었나 싶었지. 근데 다 이유가 있었네. 내가 아니라 내가 낳을 아기를 이뻐하고 있었던 거네. 아주 잠깐의 대화였어서 엄마가 알아낸 건 여기까지야. 그 뒤에 뭐가 더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제 어쩌고 싶니?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니까 뭐든 혼자 짊어질 생각 마. 어차피 돈이 차고 넘치는 재벌집이니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니까 엄마,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만 지키면 돼, 아이만. 그 인간들이 노리는 게 이 아이잖아. 아이만 안 뺏기면 돼. 배를 꼭 끌어안으며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딸의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니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딸을 곧장 집으로 데리고 가서 휴대폰부터 끄게 했어요. 그렇게 이틀쯤 지나니 저와 남편 휴대폰으로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위에 사돈에 번갈아가며 수도 없이요. 저는 제대로 된 계획이 잡힐 때까지 그들의 연락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번 셈이었죠. 그쪽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3일차가 되던 날 남편에게는 딸의 몸조리를 맡기고 저 혼자 나와 사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부인이 받더군요. 말투를 들어보니 이미 상황 파악이 대충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둘러댈지까지 정했나 보더군요. 사부인, 아유, 우리 며느리가 처갓집에 간 모양이네요. 아이들끼리 말다툼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사부인께서 잘 좀 타일러서 데리고 와주십사. 사위놈이 그럽디까? 내 딸이랑 싸웠다고? 사돈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당신네 아들이랑 다툰 사람은 제 딸이 아니라 지 본처던데요. 네? 본처라니요? 가족관계 상세 조회만 해도 나을 사실인데
애써 모른 척하지 마시죠. 피차 시간 낭비 아닙니까? 혹시나 지금까지도 애가 없어진 줄로만 알까봐 실종 신고나지 말라고 전화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남은 이야기는 법원에서 마저 하시죠. 저기 사돈 어르신! 저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입에서 본토라는 말부터 나오니 적잖이 당황한 모양이었죠. 거기서 더 구질구질 별명을 들어줘봤자 뭐 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랑 남편은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변호사를 만난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혼인빙자를 비롯한 사기죄 고소부터 이혼에 관련된 모든 소송까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긴 싸움이 될 거란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일도 줄이고 잠까지 줄여가며 남편과 머리를 맞댔죠. 사실 집안으로만 보면 저희 딸이 엄청 시집을 잘 간 상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점을 무시했던 건진 모르겠지만 여기저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쉽게 나오더군요. 하긴 애초에 그랬으니까 본처를 철저히 숨길 생각도 없이 도움이랍시고 한 집에 들였겠죠.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네요. 같은 집안에서 제 딸에게 더 나쁜 마음이라도 먹고 달려들었으면 어땠겠어요. 하여튼 그래서인지 소송은 생각보다 훨씬 유리하게 풀려나갔어요. 재벌집을 상대로 움직이는 소송이라 제법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정황이 너무나도 뚜렷해서인지 상대 쪽에서도 별다른 수를 쓰진 못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손주에 대한 욕망이 너무 센 탓인지 저희한테 내내 저자세로 나왔네요. 심지어 이 인간들은 제 남편을 몰래 불러내서 수억의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정황마저 포착해 또 하나의 증거로 만들어 제출했고요. 결국 손주 하나를 얻기 위해 어마무시한 일을 꾸며낸 사돈 집안은 몰래 건넸던 뒷돈보다도 더 큰 금액을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뱉어내야만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 딸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었고요. 손주는 저희 딸을 똑 닮았는데요. 인매는 유독 저희 남편을 닮아서 더 예쁘기만 하네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혼녀가 되어버린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이혼이 대수인가요? 헤어져야 할 놈과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게 더욱 괴로운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에 대해 너무나도 다행이라 생각해요. 딸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딸이 다시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줄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 앞으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